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태영이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다. 태영은 산을 무척이나 좋아해서 시간이 날 때마다 등산을 다녔다. 어느 날 그는 평소에는 잘 가지 않던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 그 산은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종종 이상한 소문이 떠돌던 곳이었다. 누군가는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했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상한 그림자를 봤다고 했다. 하지만 태영은 그저 헛소문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고 오히려 그런 이야기에 호기심이 생겨 그 산을 오르기로 결심했다. 산을 오르기 시작한 지 약 2시간이 지났을 때 태영은 길을 잃고 말았다. 해는 어느새 산 너머로 기울기 시작했고 태영은 점점 초조해졌다. 그러다가 낡고 허름한 오두막 한 채를 발견했다. 오두막은 버려진 지 오래된 것처럼 보였고 주변은 잡초로 뒤덮여 있었다. 태영은 어쩔 수 없이 오두막에 들어가 하룻밤을 묵기로 했다. 오두막 안은 너무 어두워서 태영은 갖고 있던 손전등을 켰다. 안에는 낡은 가구들이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놓여 있었고 벽에는 묘하게 불길한 그림들이 여기저기 걸려 있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태영은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는 것을 느끼며 깨어났다. 창문이 열려 있었던 것이다. 그는 불안한 마음에 창문을 닫으려고 그곳으로 다가갔다. 그 순간 태영은 창밖으로 희미한 불빛이 아른거리는 것을 보았다. 마치 저 멀리서 누군가 그를 향해 손전등을 비추는 것처럼 보였다. 태영은 순간 다른 산행객이 있는 줄 알고 안심했지만 불빛은 마치 그를 유혹하듯이 점점 숲 속으로 멀어졌다. 태영은 그 불빛을 따라가기로 마음먹었다. 숲 속은 발소리 하나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태영은 자꾸만 발걸음이 이상한 방향으로 이끌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불빛은 여전히 아득하게 보였고 그는 자기도 모르게 더 깊은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다. 문득 불빛은 시야에서 사라졌고 태영은 그제서야 자신이 완전히 길을 잃었음을 깨달았다. 그때 태영이 등 뒤에서 나지막한 속삭임이 들려왔다. 도와줘, 도와줘. 태영은 자신이 잘못 들은 권한일지 주위를 둘러봤지만 그곳엔 아무것도 없었다. 다시 걸음을 옮기려는 찰나 이번에는 또렷하게 들렸다. 도와줘. 태영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며 목소리가 들려온 방향을 바라봤다.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서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었다. 공포에 질린 태영은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발은 움직이지 않았다. 마치 땅에 뿌리가 내린 것처럼 그는 그 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못했다. 그러자 어디선가 다시 불빛이 나타났다. 하지만 이번에는 불빛 속에 한 소녀의 모습이 어렴풋이 보였다. 소녀는 하얀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다. 소녀는 태영을 똑바로 쳐다보며 속삭였다. 나를 도와줘. 태영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그저 멍하니 소녀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소녀는 천천히 태영에게 다가오더니 손을 내밀었다. 여기에 묶인 지 너무 오래됐어. 나갈 수 있게 도와줘. 태영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손을 뻗어 소녀의 손을 잡았다. 순간 소녀의 형체는 사라지고 태영은 그 자리에 홀로 서 있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처음 길을 잃었던 오두막 앞에 서 있음을 깨달았다. 눈이 떠진 태영은 다시는 그 산에 오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서둘러 산을 내려왔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인터넷을 통해 그 오두막과 소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다. 긴 검색 끝에 그는 과거 그 산 아래에 어린 소녀가 실종되었다는 기사를 발견했다. 실종된 소녀는 끝내 찾지 못하고 사건은 미제로 남았음을 알게 되었다. 이후로도 태영은 소녀의 목소리가 밤마다 귓가에 맴도는 듯한 기분에 시달렸고 그때마다 자꾸만 그 불길했던 산속에 오두막이 떠올랐다. 산골 마을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한 소문을 전해 들었지만 이제는 누구도 그 산을 오르려 하지 않았다. 태영은 마지막으로 그곳을 방문한 사람이 될 것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늦은 밤 김영수는 서울 외곽의 한적한 마을에 있는 친구의 별장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도시는 밤이 어두워지면 화려한 불빛들로 가득하지만 이곳은 달빛만이 유일한 조명일 뿐이었다. 영수는 조용한 환경에서 스트레스를 풀고 싶어 별장에 오게 된 것이다. 별장은 나무가 우거진 산속에 있어 가끔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서로 부딪혀 이상한 소리를 내곤 했다. 영수는 이 소리가 처음에는 조금 오싹했지만 곧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친구가 직접 마련한 식사를 함께 나눠 먹고 둘은 따뜻한 차를 한 잔씩 들고 거실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시간이 흘러 자정이 가까워지자 친구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겠다고 했다. 영수는 잠시 더 깨어있고 싶어 거실에 홀로 남았다. 그는 책꽂이에서 눈에 띄는 오래된 책 한 권을 집어들었다. 책의 제목은 한국의 전설과 괴담이었다. 호기심에 이끌려 몇 페이지를 넘기니 한 가지 사연이 그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 이야기는 이 별장이 있는 마을과 관련된 것이었다. 오래전 이곳에는 이상한 현상이 자주 일어났다고 했다. 특정한 밤이면 마을의 개들이 이유 없이 짖어대기 시작했고 나무 사이로 보이지 않는 발소리가 들려왔다고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를 두려워하면서도 어느 순간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영수는 조금 찜찔했으나 그저 옛날 이야기에 불과할 것이라 생각하고 책을 덮었다. 갑자기 허기가 느껴져 주방으로 가는 길에 거실 창밖에서 이상한 그림자를 보았다. 처음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로 여겼지만 그림자는 인간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재빨리 창문에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정원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내 자신이 피곤해서 헛것을 본 것이라 위로하며 주방으로 발걸음을 돌렸다. 그 순간 문득 친구가 말했던 이야기가 떠올랐다. 이 별장에서 밤중에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말이 섬뜩하게 다가왔다. 잠시 후 영수는 컵라면을 들고 거실로 돌아왔다. 소파에 앉아 라면을 먹다가 문득 다시 창문을 보게 되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누군가 있는 것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향해 걸어갔다.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바깥은 여전히 고요했다. 그때 문이 삐걱거리며 혼자 열렸다. 냉기가 그의 몸을 지나쳤고 순간적으로 심장이 얼어붙는 듯한 공포가 몰려왔다. 영수는 그대로 얼어붙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그러다 용기를 내서 문을 닫고 잠갔다. 손이 떨렸지만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썼다. 이 일을 친구에게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하던 찰나 계단 위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친구가 깨어나 내려오는 줄 알았지만 발소리가 이어져도 아무도 내려오지 않았다. 영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조심스럽게 계단으로 다가가 위를 올려다보았지만 어두운 복도밖에 보이지 않았다. 한순간의 정적 후 복도 끝자락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렸다. 여기야, 와줘. 낯선 여자의 목소리였다. 영수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이성을 잃은 지 오래였고 그는 상황을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결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지금 이 상황을 말해주었지만 친구는 그럴 리 없다고 했다. 그는 이내 별장으로 돌아오겠다고 약속했다. 영수는 다행감을 느꼈다. 하지만 그가 곧 돌아올 것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느껴질 만큼 시간이 흘러도 친구는 도착하지 않았다. 마침내 초조함을 참지 못한 영수는 용기를 내어 문을 열고 직접 친구를 찾으러 나갔다. 그러나 어두운 산속에서 친구를 찾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다. 영수는 방황하다가 그만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게 되었다. 나무 사이를 헤매던 그 순간 다시 그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야, 나를 봐줘. 영수는 다급히 돌아섰다. 거기 나무 뒤에서 하얀 얼굴의 여자 가그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공포에 질려 도망치려던 순간 여자의 눈이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시간이 멈춘 듯 그는 그 자리에서 미동도 할 수 없었다. 이후로 영수의 기억은 흐릿하다. 친구는 아침에 영수를 찾으러 나서야 했고 그는 이내 별장 근처에서 발견되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어리둥절해 보였다. 영수는 그날 밤의 일을 기억할 수 없다고 했다. 그저 이상한 꿈을 꾼 것 같다고 했다. 하지만 그 후로도 별장은 한 번도 찾지 않았다. 그리고 그 마을의 괴담은 여전히 전설로 남아 여전히 누군가에게 무서운 이야깃거리가 되고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 그곳은 도시의 번잡함에서 벗어난 한적한 곳이었다. 그곳에는 오랜 시간 동안 비어있던 오래된 저택이 하나 있었다. 주민들은 그 저택이 왜 비어있는지, 왜 아무도 들어가려 하지 않는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저택은 해가 질 무렵부터 기이한 소리가 들리곤 했고 가끔씩 창문 사이로 사람 형상의 그림자가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곳에 사는 사람은 없었다. 이 저택은 영혼의 집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 소문에 따르면 그 저택에는 한 가족이 살았었는데 어느 날 모두 실종되고 말았다. 경찰 조사로는 아무런 단서를 찾지 못했고 현장은 마치 시간을 정지한 듯 고요했다. 식탁 위에는 다 먹지 못한 저녁 식사가 놓여 있었고
텔레비전은 아직도 켜져 있었다. 몇 년 후 대학생인 두 명의 친구 지훈과 민수는 이 저택의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에 차 방문하기로 했다. 그들은 핸드폰 카메라를 준비하고 인터넷 방송으로 이곳을 탐험하는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했다. 밤이 되자 두 사람은 저택 앞에 섰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부터 오싹한 기운이 감돌았지만 그들은 이를 기대감으로 돌리며 탐험을 시작했다. 거실에 들어서자 오래된 가구가 먼지를 뒤집어 쓴 채 그대로 있었다. 벽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사진 속 사람들은 검게 변색되어 웃고 있는 얼굴조차 으스스하게 보였다. 지훈이 핸드폰으로 벽을 비추는 사이 민수는 2층으로 향했다. 그는 무언가에 끌리듯 계단을 올라갔다. 2층 복도는 어둡고 길게 뻗어 있었고 끝쪽에는 문이 하나 있었다. 민수가 그 문 앞에 서자 갑자기 차가운 바람이 불어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 안에는 큰 서재가 있었고 그 중앙에는 큰 책상이 놓여 있었다. 그 위에는 한 권의 낡은 일기가 펼쳐져 있었다. 민수는 호기심에 그 일기를 들춰보았다. 첫 페이지에는 이 집을 찾는 이들에게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페이지를 넘겼다. 첫 몇 장은 일상적인 내용이었으나 뒤로 갈수록 글이 뒤틀려 있었다. 글씨는 점점 삐뚤어지고 도서 없어졌고 내용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했다. 마치 누군가가 공포에 질려 급비 쓴 듯한 글들이었다. 한편 지훈은 1층을 둘러보다가 지하로 내려가는 문을 발견했다. 그곳은 마치 그동안 누군가가 살았던 것처럼 상대적으로 깨끗했다. 그는 지하실 한쪽 벽에서 눈에 띄는 것을 발견했는데 그것은 오래된 사진들과 기억에 남을 만한 물건들이었다. 모두 사진 속 가족과 관련된 것들이었다. 그때 갑자기 주변이 어두워지며 간신히 켜놓은 랜턴 불마저 깜빡이기 시작했다. 바로 그 순간 누군가의 조용한 속삭임 소리가 들려왔다. 속삭임은 점점 커졌고 마치 여러 사람들이 한꺼번에 말하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지훈은 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본능적으로 돌아서서 밖으로 나가려 했지만 문이 잠겨 열리지 않았다. 민수는 위층에서 그 소리를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는 급히 1층으로 돌아왔지만 지훈은 보이지 않았다. 그 순간 지훈의 비명이 들려왔다. 소리는 지하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다. 민수는 무서웠지만 친구를 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재빨리 지하로 내려갔다. 그러나 지훈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모든 소리가 멈췄다. 지하는 적막이었다. 이상한 기운이 서너 번 그를 감돌았다. 그때 민수는 무언가가 벽에 쓰여 있는 것을 발견했다. 이제 우리와 함께라는 글귀였다. 그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비명과 함께 화면이 까매지며 방송이 종료됐다. 이후 이 두 친구를 본 사람은 없었다. 그들의 핸드폰은 경찰에 의해 저택에서 발견됐지만 전혀 다른 내용의 영상만 남아 있었다. 그 영상 속에는 웃는 가족의 모습이었는데 그 배경은 아까 민수가 발견한 사진들과 똑같은 위치였다. 저택은 여전히 영혼의 집으로 불리며 그 사건 이후 아무도 그곳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 빈집은 여전히 어둠 속에서 속삭이고 있었다.